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지난해 3월이었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보도된 뉴스타파의 기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 씨를 만나 당시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수사선상에서 빼줬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폭로였죠. 검찰은 신학림 씨가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한편 정치권 인사를 포함해 보도에 배후 세력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등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추진할 방침이라는데요. 가짜뉴스 퇴출이란 명분 아래 진짜 뉴스마저 옥죄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9월 6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명절보다 더 신난다. KG 모빌리티 한가위 한가득 페스티벌. 9월의 기회, 토레스의 특별한 혜택. 선착순 600명 한정 1.9% 초저리 할부 또는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는 LG 스탠바이미고 증정. 그리고 견적만 받아도 100% 경품 혜택까지. 놓치면 후회할 토레스의 한가위 선물.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허승규의 청년생각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스미싱과 랜섬웨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잠시 후 국립안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차영욱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경북 북부 과수 피해 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얘기해 볼까요? 네, 최근 안동 문화도시 시민공회 환경분과에서 만든 2분짜리 영상이 문화도시 안동 유튜브 채널에 공유되었습니다. 환경을 살리는 시민의 작은 실천 홍보 영상인데요. 예. 영상 소개와 함께 환경을 살리는 시민의 작은 실천을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을 살리는 시민의 작은 실천에 대한 그런 내용. 유튜브에서 문화도시 안동 치면 나오나요? 네, 바로 나옵니다. 이게 2분짜리. 이걸 좀 미리 좀 보고 오면 좋았을 텐데 아직 저도 못 봤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인가요? 네, 이번 영상은 안동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인 생활실험실의 일환으로 안동 문화도시 시민공회 환경분과에서 기획 및 제작했습니다. 네. 그 안동 문화도시 시민공회에는 안동 지역의 문화적 활용 방안에 대해 시민들과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민관 협치 기구인데요. 네.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회 내에는 교육, 환경, 예술, 반려동물, 시니어 이런 다양한 분과가 있는데 네. 이번 영상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환경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9가지 작은 실천을 담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영상의 9가지 작은 실천 기대가 되는데, 자, 환경을 살리는 시민의 작은 실천. 그럼 첫 번째부터 네, 볼까요? 첫 번째 익숙하죠. 대중교통 이용하기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전 지구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환경 실천인데요. 대중교통 이용은 환경뿐만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한테도 좋습니다. 자차가 있더라도 가끔씩 버스 타고 나오면 많이 걸을 수 있어서 건강에도 좋고 네. 또 술을 곁들인 저녁 약속의 경우에 대리운전을 부른다든지 운전 때문에 금주해야 하는 걱정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특히 주차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은 자차가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약속 잡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 첫 번째가 바로 대중교통 이용하기입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은 우리 허승규 대표 전문이기도 한데 자, 저도 한번 실천해 보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실천은 뭔가요? 네, 일회용품 포장 용기 사용하지 않기입니다. 영상 보시면은 장보기 할 때 미리 집에서 용기를 들고 가서 반찬을 담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난 다음에 그래도 쓰레기가 나오면 분리수거 잘해서 재활용하는 것인데 예. 이렇게 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지만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나면 보람도 느끼고 가게 입장에서는 일회용품 지출이 줄어드니까 네. 서로 윈윈입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드립니다. 예, 뭐 위생적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왜 보통 왜 비닐봉지에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보다는. 네. 그리고 왜 일회용 포장 용기 있잖아요. 뭐 배달시키면 오는 뭐 그런 네. 용기들 보면은 너무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서 이거 한 번 쓰고 버리기 너무 아까워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닦아서 다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 쓰기 너무 아까운 포장 용기. 애초에 안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예, 이게 다 이제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는 거니까. 예. 자, 일회용품 포장 용기 사용하지 않기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잔반 남기지 않기입니다. 근데 잔반 남기지 않기를 하다 보면은 무리하게 먹다가 이 살이 찐다거나 배탈이 난다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네, 그렇죠. 애초에 음식을 먹을 만큼 받는 문화가 핵심이고요. 네. 뭐 식당 반찬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조금 받고 나서 나중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하는 게 좋은데 예. 특히 가을철 지역 축제 행사 이제 앞으로 수두룩한데요. 그때마다 이 음식 쓰레기 문제가 항상 매번 나옵니다. 예. 뭐 축제라는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더라 하더라도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단체마다 신경 쓰면 좋겠는데 사실 구체적인 제도보다 시민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잔반 남기지 않기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습관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꼭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뭐 반찬 뭐 이렇게 밥 조금씩 두세 숟갈 정도씩 꼭 남기면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거 자신 있어요. 세 번째 실천 잔반 남기지 네. 않기. 저는 하나도 안 남깁니다. 예, 반찬. 네, 그렇죠. 아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음식을 조금 담으려고 하면은 일부 시민들 정서가 네. 음식을 조금 담으면 푸짐하지 않다, 인색하다는 느낌을 준다 의견이 있어요. 그런 게 좀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또 손님 접대 잘해야 되니까. 근데 예. 기후위기 시대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지구가 망하면 손님 또 없습니다. 그래서 반찬이 적은 것은 인색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살리는 실천이라고 좀 문화가 확산되어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제 같은 거 할 때 예. 왜 이렇게 인색해가 아니라 잘하고 있네라는 여론이 많아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좀 캠페인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대표 역할 아주 중요합니다. 예.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이 볼까요, 그러면? 네. 뭐 텀블러 사용하기 너무 많이 아시는 거죠. 우리 허 대표 항상 갖고 다니죠. 네. 텀블러. 예. 특히 카페에서 많이 일회용품이 나오니까요. 이거 습관 추천드리고 다섯 번째 플로깅. 요즘 많이 유행하죠.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다는 건데 예. 우리말로 줍깅. 줍기와 조깅을 합쳐서 줍깅이라고 합니다. 예. 건강도 챙기고 지구도 살리는 줍깅 추천드립니다.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 네 번째, 다섯 번째 텀블러 사용. 플로깅, 줍깅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같이 볼까요? 네, 이게 비슷한 주제인데요. 예. 분리배출 잘하기, 폐자원 활용하기, 폐의약품 지정된 장소에서 버리기입니다. 예. 쓰레기도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은 우유팩을 모아서 동사무소에 전달하니까 생필품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 제대로 버리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의약품을 하수도, 변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은요. 항생제가 하천과 토양에 남아 환경오염에서 생태계 교란까지 일으킬 수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막 그런 게 있죠. 변기에 맞아요. 버린 적이 있는데 예. 약국,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폐의약품 분리배출함에 버리셔야 되고 평소엔 집에서 모아놨다가 예. 맡겨야 됩니다. 이게 은근히 많은 분들이 몰라요. 네. 그렇네요. 그냥 보통 무심코 그냥 종량제 봉투에 같이 버리게 될 것 같은데. 예. 모아서 이렇게 따로 버려야 되면, 됩니다. 예, 항생제가 이제 하천과 토양에 남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환경 오염 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 폐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약국에도 버리는 데가 있다면서요? 네, 분리배출하면. 약국, 보건소, 주민센터.
주민센터 여기 이제 분리 배출함 따로 마련이 돼 있으니까 같이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까? 9번째 실천? 네, 건강한 채식하기입니다. 영상에는 실제 안동에서 주 1회 채식을 하고 인증샷을 올리는 채식 모임 우리 또 안동대학교 청년들이 직접 나왔습니다. 예. 주 1회 한 끼 채식만으로도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상당하고요. 또 고기 없는 월요일이라는 전 세계적인 캠페인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 1회에 식단만 바꾸어도 환경을 살릴 수 있다. 네. 네, 추천 또 드립니다. 네, 매 끼는 힘들겠지만 주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그 이제 횟수 늘려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채식하기 이렇게 9가지 다 봤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한 시대에 이렇게 개인적인 실천도 좋지만 이게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그래서 영상에서 9가지가 나왔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제가 10번째 영상이 없는 겁니다. 10번째 그래요? 실천을 제안 드립니다. 허승규 대표의 제안이죠. 제안이군요. 예. 허승규가 10번째. 제안하는 시민의 작은 실천 10번째인데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회 정책이나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하거나 뭐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채식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중교통 이용하기라든가 네. 채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경을 살리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대중교통이 개선되고 채식 선택권이 늘고 자원순환에 대한 지원 방안이 늘면은 더 많은 실천이 확산되고 실제로 환경도 더 깨끗해지겠죠. 네, 그렇죠. 정책과 제도 이게 중요하다. 개인만의 실천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 그럼 정책과 제도면은 뭐 우리 정부의 몫을 강조, 뭐 정치인들 강조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과 제도는 없애버리고 네. 환경을 살리는 정책과 제도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일은 시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이 뭐 국회, 정부, 정당, 이른바 정치권에서 하는 일인데요. 네. 진정 환경을 살리고 싶다면은 이 쓰레기를 줍는 차원을 넘어서 정치권의 환경 정책을 살펴보고 제대로 하고 있으면은 후원도 하고 지지도 해 주셔야 되고 이 반대로 환경을 망치고 있다면은 이 쓴소리도 하고 투표로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분들이 시민들이 뽑아준 권력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환경과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민들께서 쓰레기 분리수거 하듯이 좋은 환경 정책은 재사용하고 나쁜 환경 정책은 과감히 폐기 처분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분리수거가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집 앞마당뿐만이 아니라 기성 정치권이다. 아하, 정치인들을 분리수거해야 된다. 그래서 예. 기성 정치권에 대한 환경 정화 작업을 경북 도민들께서 좀 대대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예. 근데 지금 정치권의 이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반환경 정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막 정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말로는 환경 기후 얘기하면서 정책이 이상하다든지 지금 뭐 분리수거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 분리수거를 좀 해주셔야 된다. 예. 네, 저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환경을 살리는 시민의 작은 실천 9+1 모두 10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잔반 남기지 않기, 쓰레기 줄이기 등등 이렇게 다양한 실천과 함께 나아가서 환경을 살리는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시민들이 나서서 기성 정치권의 환경 정책을 분리수거하자는 그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 했고요. 다음 주부터 10주 동안은 라디오 드라마 방송 관계로 이 허 대표님의 코너는 잠깐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0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 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1분 32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곳에 적혀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는데 내 통장에 있던 전 재산이 빠져나갔다. 자, 이런 일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바로 스미싱 피해를 당한 건데요. 이런 유형의 스미싱 피해는 물론이고 랜섬웨어 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국립안동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차영욱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차영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부산의 한 60대 자영업자가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 문자에 적힌 인터넷 주소 링크를 눌렀다가 통장에서 무려 3억 8천여만 원이 빠져나가는 그런 피해를 당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대체 어떻게 해서 뭐 1, 2천만 원도 아니고 3억 8천만 원이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기 수법인 스미싱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 사건은 60대 피해자가 부인의 약을 택배로 주문한 상태였었는데 지난 8월 22일 공교롭게도 보이스 피싱범들이 무작위로 보낸 택배 주소가 잘못되었으니 정정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피해자는 주소를 정정하기 위해서 문자에 있던 인터넷 링크 주소를 눌렀으며 링크 주소를 누르는 순간에 피싱범들이 원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악성 앱이 몰래 설치되었습니다. 예. 피싱범 일당은 원격 제어 악성 앱으로 이틀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먹통으로 만들고 피해자의 정기예금 계좌 3개를 해지한 뒤에 29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3억 8천여만 원을 20개의 대포 통장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예. 이렇게 휴대전화가 악성 앱에 의해서 먹통이 된 탓에 피해자는 돈이 빠져나가는데도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 사실 저도 이 택배 이 스미싱 받아봤거든요. 한 두세 번 정도 네.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미리 알고 열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좀 아찔하네요, 교수님. 혹시 네. 교수님도 혹시 이거 받아보셨나요? 이런 스미싱? 저도 가끔씩 이런 택배 있죠. 문자가 오죠. 이런 것도 있고 뭐 대출 받으라는 뭐 그런 문자도 맞습니다. 오고. 대출 택배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참,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화기가 이제 먹통되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뭐 원격 조정을 해서. 근데 이제 계좌에 있는 돈을 빼가려면 뭐 비밀번호도 필요하고 OTP라고 하죠. 그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휴대전화 해킹으로 이게 다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한 금융 사기가 가능했던 것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악성 앱에 의해서 피싱범의 원격 명령에 따라서 동작하는 좀비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피싱범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마침 설치되어 있던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가지고 OTP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돈을 이체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OTP를 새로 발급받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이 이제 그 좀비폰이 되면은 우선 휴대전화에 있는 전화번호부나 문자 메시지, 사진과 동영상, 심지어 모바일 뱅킹 기록 등 거의 모든 개인정보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피싱범 일당은 이 불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해서 한마디로 이 맞춤형 피싱 시나리오로 사기를 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쉽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또한 좀비폰이 되면은 피해자가 발신하고 착신하는 모든 전화를 중간에 가로채버립니다. 예. 그러면은 피해자들이 경찰서나 은행에 확인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가로채가지고 결국은 피싱범들에게 연결되어서 피싱범들의 어떤 거물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나 은행에 전화를 해도 이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받는 거잖아요. 피싱범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괜찮다 뭐 그렇게 하겠네요. 응답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왜 우리 휴대전화에 보면은 왜 신분증 이런 거를 사진 찍어서 보관을 해놓잖아요. 그거를 위험하죠. 그거를 보고 이제 OTP를 새로 발급받아서 돈을 다 빼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OTP를 발급받은 거죠. 네. 모바일 신분증 아니면 우리 왜 저희 신분증을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혹시 이용이 가능한가요? 그걸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죠.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갖다가 활용하니까요. 네네. 그렇군요. 가능하면은 이런 거 좀 찍어두지 않는 게 좋겠네요. 신분증은. 그렇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방법이죠. 저도 네네. 지금 신분증 다 찍어놓고 왜 카드도 찍어놓고 했거든요. 그거 빨리 지우십시오. 주민등록 등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이거 지워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비슷한 유형의 스미싱 피해가 이렇게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새로워지고 교묘해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택배 같은 거, 공공기관, 카드사, 심지어 지인을 사칭해서 모바일 청첩장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이제 보내오는데 자, 이렇게 스미싱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올해 초 경찰에 근거된 한 피싱 조직이 6개월 동안에 휴대전화 938대를 좀비폰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이런 피싱 조직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을 감안하면은 누구나 보이스 피싱 악성 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모두 가지셔야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한 1,000명 정도가 당했군요. 한 피싱 조직에 한 피싱 조직에. 그럼 지금 이 피싱 조직이 뭐 수백 개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수백 개, 수천 개. 그러니까 우리 전 국민이 다 노출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끔찍하네요. 예. 그래서 결국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예방의 한 방법으로는 택배나 공공기관, 검찰이나 금융기관 등 출처가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은 그리고 거기에 인터넷 주소 링크와 함께 앱을 설치하라 하거나 또는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라는 문자가 온다면은 무조건 의심을 하시고 절대 누르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로. 그 왜 주소 링크된 거 URL이라 그러죠? 이거 그렇죠. 링크 절대 누르면 안 되고 첨부된 문서도 확인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가 이제 필요한 앱이 있을 때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 등 정식 마켓을 통해서 설치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악성 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잘 기억이 안 되니까 외우지 못하시니까 비밀번호나 금융 관련 중요 정보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등의 사진을 스마트폰에 보관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니까 가급적이면은 보관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PC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도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그러므로 스마트폰에도 알약이나 V3 등 검증된 백신 앱을 설치하셔서 기기에 설치되는 악성 코드를 차단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만약 스마트폰이 피싱범의 악성 앱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시면 먼저 스마트폰에 전화를 끄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꺼라. 그런 다음에 112나 118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염된 전화기가 아니라 유선 전화기나 아니면은 지인의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셔야지 2차 피해를 막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자면 그 첨부된 문서라든지 주소 링크 URL 이거 절대 누르지 마라. 그리고 또 신분증 등 여러 가지 사진, 신용카드라든지 주민등본이라든지 이런 거 사진에 보관해 놓지 마라. 그리고 백신 앱을 설치하라.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예. 자, 요즘 보이스피싱 방지 어플이란 것도 있던데요.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이거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까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보이스피싱 방지 전용 앱으로 시티즌 코난 앱이 있습니다. 예. 이런 그 시티즌 코난은 보이스피싱을 수사하던 일선 경찰관들의 어떤 요청으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개발된 앱입니다. 예. 시티즌 코난은 이제 보이스피싱에 많이 악용되는 전화 가로채기라든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또 경찰 및 검찰의 공공기관 사칭을 하는 악성 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삭제하는 앱입니다. 예. 23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이제 이 앱에 가입해 사용 중이며 예. 10만 개 이상의 악성 앱을 탐지해 차단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드로이드 폰 버전만 설치할 수 있는데 아이폰 사용자들은 시티즌 코난 앱보다 먼저 개발되었던 피싱 아이즈 앱을 설치하여서 사용하면은 많은 그 예방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을 반드시 설치를 해라. 지금 뭐 200만 명 정도 가입했다고 했는데 우리 뭐 휴대전화기가 지금 뭐 거의 다 있으니까 전 국민 거의 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보급된 건 아니군요. 사실상. 그렇죠. 이게. 예. 많은 분들이 이 앱에 대한 존재를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지금 방송 전에 보고 나도 빨리 깔아야겠다. 시티즌 코난. 그래서 거기 이제 플레이스토어 거기 들어가 보니까 휴대전화에 깔려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 미리 뭐 나는 깐 적이 없는데 알아봤더니 아들이 깔아놨더라고요. 나중에. 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 시티즌 코난 반드시 깔아라. 스마트한 자제분을 두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혹시 이 시티즌 코난 앱을 깔면 아까 처음에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뭐 택배 뭐 그런 문자 있잖아요. 스미싱 문자 거기에 URL 만약에 거기를 눌렀다 그러면 감염 그걸 또 차단할 수가 있나요?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설치를 하셨는데 거기서 말하는 뭐 저기 전화 가로채기 앱이라든지 또 뭐 어떤 그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앱이 들어가 있다면은 그런 어떤 앱들이 차단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악성 앱에는 그런 기능들이 여러 가지 그 앱들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전화 가로채기 기능도 들어가 있고, 뭐 공공기관 사칭 앱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네.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 앱입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시티즌 코난입니다. 우리 코난 왜 만화 그 주인공 있죠? 코난. 그 코난이고 시티즌 시민할 때 시티즌 코난 앱을 지금 당장 까셔야겠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예.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스미싱 알아봤고 랜섬웨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이거 사실 뭐 들어는 봤는데 잘은 모르거든요. 이 랜섬웨어가 무엇이고 또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랜섬웨어는 우리가 보통 그 테러리스트들이 인지를 잡고 몸값을 요구하는 그게 이제 랜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이제 합치면은 랜섬웨어가 되는 그런 합성어이죠. 이 랜섬웨어는 감염이 되면은 컴퓨터 시스템이 잠겨져 버리거나 또는 시스템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암호화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다음에 이제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해킹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해킹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커들은 이제 이렇게 그 돈을 요구할 때도 추적을 피하려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이런 그 데이터 몸값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랜섬웨어는 이제 다른 악성 코드와 비슷하게 이메일이나 취약한 웹사이트나 뭐 파일 공유 사이트, 문자 메시지, 이동식 저장 장치 등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대기업보다는 이제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랜섬웨어 공격에 이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랜섬웨어 공격 건수는 작년에 2분기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랜섬웨어 피해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2017년에 국내 웹 호스팅 업체인 인터넷 나야 나를 타켓으로 한 에르버스 랜섬웨어 공격으로 그 당시에 150세대의 서버가 감염되고 무려 5천여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의 홈페이지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13억을 주고 해커로부터 보코아 코드와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보코아 프로그램이 한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100% 복구는 못했고 또 일부는 복구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대기업보다는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랜섬웨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전산 담당자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잘 알아두셔야겠네요. 이 랜섬웨어 그렇습니다. 예방에 대해서. 예. 자, 그럼 이 랜섬웨어 피해 당했을 때 해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 말고는 뭐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한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이제 해커가 이제 복구 키를 제공한다는 사실 보장이 없습니다. 돈을 주더라도. 예. 또 합법적 거래가 아니라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뭐 원론적으로는 해커에게 돈을 지불하고 시스템이나 암호화된 데이터를 푸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던 기업들은 자신의 고객들이 피해를 당하는 문제라든지 또 중요한 데이터가 암호화되어서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에 기업들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커에게 거액을 제공하고 그렇죠. 복구키를 받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랜섬웨어에 감염된 경우에는 먼저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차단합니다. 랜선을 뽑으라는 것이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공유 홀더나 외부 저장 장치의 연결도 해제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당하지 마시고 감염 알림창이 보통 뜹니다. 랜섬 노트라 그러는데 그 감염 알림창에서 감염된 랜섬웨어 종류가 뭔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보안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구 툴로 감염된 파일들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복구 툴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EU의 사이버 범죄 센터와 네덜란드 경찰국에서 시작한 노모어 랜섬 사이트와 또 우리나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암호 역기능 대응 사이트에서 복구 툴을 일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최근에 발생한 랜섬웨어에 대해서는 이들 복구 사이트에서도 완벽한 복구 툴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이 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랜섬웨어는 이게 가장 강력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파일을 암호하기 때문에 일단 감염이 되면은 데이터를 복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데요. 예.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주소 링크는 실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취약점 패치라든지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 업데이트, 이동식 매체 접근이나 매체 접근의 통제나 스팸 메일 차단 등의 우리가 일반적인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을 그대로 정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랜섬웨어를 차단하는 백신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스트 시큐리티의 알약이라는 그 백신 프로그램이 있죠. 예. 그 알약에서 환경 설정, 톱니바퀴 모양의 환경 설정을 누른 다음에 예. 고급 설정에 랜섬웨어 차단 항목을 클릭해서 ON으로 오프되어 있는데 ON으로 설정하면은 상당 부분 우리 시스템을 컴퓨터를 랜섬웨어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알약에 들어가서 환경 설정 들어가서 여기 그렇습니다. 이제 랜섬웨어 차단 항목을 클릭해서 ON으로 설정해 놔라. 그렇습니다. 랜섬웨어 차단 항목 클릭해서 ON으로 설정하면 된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 이제 랜섬웨어는 사실은 걸리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랜섬웨어 감염 시에 백업 데이터는 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마지막 수단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중요 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하시고 또 이것을 백업된 파일을 컴퓨터 및 인터넷과 분리해서 2차 랜섬웨어 걸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이렇게 스미싱과 랜섬웨어에 대해서 잘 배워봤습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차영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오늘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소장님. 네. 예, 오늘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볼까요? 네.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3일, 4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긍정평가가 37.9%, 직전 조사 대비 0.2%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부정평가는 59.9%로 직전 조사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아주 큰 폭의 변화는 아닌데 지난 몇 주 동안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이지만 내려오는 큰 변화는 아니면 내려오는 결과인데 다른 이유보다는 적어도 지난주, 지지난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특히 큰 변화 없이 조금 느슨한 지지층들이 이탈한 그런 결과로 본다면은 다른 이유보다는 중도 보수 쪽에 영향을 줬을 법한 또 연령대가 낮은 젊은 세대에서 역사 관련해서 영향을 주었을 만한 바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전 논란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는 가장 큰 이번 주 발표된 조사에서는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 들어보니까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갔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번 주에 굉장히 정부 여당 입장에서 악재가 참 많았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도 있죠. 박정원 대령건도 있죠. 뭐 홍범도 흉상도 있고 등등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그 이유를 어떻게 들 수가 있을까요? 뭐 세 글자입니다. 프레임. 그러니까 일종의 이념 전쟁화돼 있으면서 또 보수와 진보가 단단하게 또 고지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화한구 앵커께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코너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지만 뭐 특별한 큰 변화가 없고 어떤 이슈가 정치권에 올라와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보수냐,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냐,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이냐, 또 진보냐에 따라서 양쪽으로 나뉘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금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고차가 돼 있는 30%대 중반을 전후한 정도의 긍정평가, 또 60% 내외의 부정평가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영화, 영어로 표현하고 또 정치공학적으로 분석을 한다면은 프레임화되는 현상이 너무나도 극단적이고 또 양 진영 간 대립 구도가 지금의 현상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념 강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지지율이 너무 하락하고 있고 악재가 많기 때문에 이념 전쟁을 좀 의도적으로 벌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도 외연을 확대한다 그러면 이념이라는 표현을 거론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중도층에게는 오히려 실용이나 또는 경제나, 물론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경제를 강조하고 나서기는 했지만 대통령 쪽에 더 집중되는 것이 대체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면은 오히려 대통령이 이념에 집착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도 보수, 중도 외연 확장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표현이 중요한데 오히려 이념 전쟁을 거론하고 있고 반공과 반문을 강조하는 걸 보면은 지지층들을 더 결집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다. 또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또렷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분명히 기억하실 텐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분명히 중도 지향적으로 갔잖아요. 모든 후보들이. 그런데 총선은 아무래도 투표율이 낮다 보니까 지지층 결집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판단에서 지지층 결집을 더 이렇게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에 나섰을 때 저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통합을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협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정작 임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좀 사람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또 좌충우돌, 우충좌돌 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제 지지율에도 타격을 입고 그 이후에 또 MBC 보도와 관련해서도 충돌하는 양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올해 초 2월, 3월 지나면서는 대체적으로 지지율이 굉장히 견고해졌거든요. 그 이후에 대통령의 지향점 그리고 국민의힘이 총선을 대비하고 있는 방향을 본다면 보수 지지층들은 확고하게 가져가겠다. 그리고 이 이념의 이 밑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반공과 반문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 리스크 그리고 뭐 돈봉투나 다른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그 위험 요인 때문에 결코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총선은 오히려 더 단단히 또 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보수 지지층들을 견고하게 이끌고 가는 경우에 승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게 지난 3.1절 경축식 있잖아요.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그렇죠. 그때 경축사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원래 그 대통령이 말하던 그 어떤 그 좀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극보수화된 그런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조금 놀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좀 보수 지향적으로 완전히 중도보다는 그쪽으로 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점점 이게 강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한국 앵커의 분석대로 지난 3월 이후에 3.1절 그 이후에 일본을 향해서 제3자 변제안 맞습니다. 그 이후에 1년의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그리고 일본과의 셔틀 외교 복원 등을 이야기하면서 쭉 흘러왔고 그 이후에 8월 광복절 또 경축사도 사실은 3.1절 기념사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핵심적으로 단글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이제 반국가 세력 그리고 이권 카르텔 이건 이제 북한과 또 한편으로는 이 지난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지칭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연속된 연장선상에 중추국가 외교까지도 이제 합해지면서 그것이 하나의 이 윤석열 정부의 이념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여쭤볼 속보가 많아서 정당 지지율 이거 좀 간단히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뉴시스 여론조사인데요.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39.2%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39.2%로 나타났는데 또 하나 정당 지지율은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리면 CBS 노컷뉴스가 아덴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이 9월 30일부터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한 이 조사 결과에서는 국민의힘이 33.9%, 더불어민주당이 50%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당 지지율은 조사 기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CBS 노컷뉴스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조사보다는 3.8%포인트가 상승해서 이게 이제 50%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보도 언론에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0%라고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에서 뭐 수치보다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적어도 외연 확장인지는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현상,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외연이 확장됐다기보다는 지지층 결집의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여론조사 그 결과 보면은 제일 적게는 20%대까지 내려간 걸 지금 봤었는데 일주일 전인가요? 근데 아니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기 이 조사는 50%까지 민주당 지지율이 나왔을까? 이거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짧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뭐 이거 깊숙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 설명이 되는데 우선 간단히. 이제 자동응답 조사의 특징은 무응답 비율이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당 지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부정평가층이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 지지로 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이른바 샤이 민주당의 리스크가 있고 또 돈봉투 리스크나 코인 같이 이제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요인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전화 면접 조사는 방금 전에 허앵커께서 이야기를 하신 대로
20%대, 이거는 이제 추세를 말씀드리니까 굳이 조사 결과는 말씀 안 드립니다. 예. 20%대의 결과도 있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높은 걸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비율이 높을 수 있는데 결국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어보면 예. 샤이 민주,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결과가 반영돼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앞에서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굳이 뒤에서 또 물어볼 때 민주당 지지하냐 여기까지 지지한다까지는 얘기 안 하는 층이 많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제 샤이 민주입니다. 민주당의 민주. 리스크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떨어진다,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학님 김만배 녹취록 있잖아요. 그 신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 1억 6,500만 원을 받고 김만배 씨 그 허위 인터뷰한 내용을 이제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 투표일 직전에 3일 전에 했는데 자, 이 문제 이건 뭐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글쎄, 그 이제 뭐 민주당이 부담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뭐 김만배 이 화천대유 대주주가 아직 의혹이기는 합니다만 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 인터뷰의 내용이 대장동이 이재명 게이트냐 아니면 윤석열 게이트냐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 이 신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김만배가 인터뷰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주 이게 크게 지금 전체적인 정치판을 뒤엎을 정도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 대선 때 거론이 됐던 관련된 인터뷰 내용인데 네. 하지만 이제 대선 TV 토론에서도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커피는 왜 타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올 정도로 큰 또 반향을 일으킨 것만 또 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정치판을 뒤엎을 정도의 이슈는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이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 또 이재명 대표의 이 민주당의 이 경쟁력 또 지지율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부담이 되는 뭐 이게 극도로 뭐 확산되는 현상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민주당에 좀 부담이 되는 이슈라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1분 남았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민의힘 입당 전에 녹취록이 이제 더 탐사가 공개를 했잖아요. 혹시 이거 그렇죠. 네. 들으셨나요? 이거 오늘 공개된 거. 네네. 여기 보면은 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뭐 이준석 아무리 까불어봤자 뭐 3개월짜리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녹취록이 나와서 내용들이 여기서 좀 다 그렇죠.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녹취록? 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뭐 3개월짜리도 안 될 것이다라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뭐 국민의힘을 딱히 그렇게 또 썩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고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더 싫어한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고 그렇죠. 그 말씀대로 이제 국민의힘을 오히려 더 선호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의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발언은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가 왜 당에서 사실상에 축출되다시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했던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글쎄 이게 뭐 대통령 지지율에 큰 폭으로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도 중도층이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흡수되거나 또 대통령의 이 해외 순방과 같은 또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지지율로 유입되기 힘든 그런 악재라고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